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2년 사상 11월호의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월호에 실려 있는 글의 마지막 글이 되겠는데요. 제목은 배반당한 절망이라는 거고, 작성자는 르네 마릴 알바레스인데, 이때 르네 마릴은 본명이고 알바레스는 필명입니다. 번역을 한 분은 이한직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사상 책에 있는 논문들을 읽으면서 정말 좋은 글이다 라고 생각되는 글이 꽤 있었는데요. 이 배반당한 절망이라는 글도 제가 읽어본 내용 중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글을 제가 읽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선 이 글의 메인 타이틀은 희망은 불유쾌감을 느끼게 한다 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희망은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사람은 쇼펜하우어하고 알베르 까뮤, 그 다음에 잔폴 사르트르, 이 세 사람이 주로 소개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글의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도그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글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서 미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웬만한 분들은 이 뜻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이 도그마라는 용어를 와닿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성을 사귀거나 연인을 이렇게 만나고 할 때 그 연인에 대한 우리 마음속의 관념이 있죠. 그래서 이 나의 짝은 어떤 사람이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철석같이 믿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닫고 보니까 그 나의 상대방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 결과 배신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배신은 상대방의 행위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내가 왜 그런 것을 인식을 못했던가라는 내 자신, 그걸 믿는 능력을 가진 나의 능력에 대해서 혹은 나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 도그마는 앞에서 그 연인에 대해서 철석같이 믿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 가졌던 신념, 그것을 도그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드려서 연인 관계를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상이 되겠죠. 그래서 1920, 30년대로 보면은 사회주의가 풍미를 할 때,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가 된 소련의 현실을 보면 이 사회주의에서 혹은 공산주의에서 믿고 있는 그런 내용과 전혀 다른 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런데 어떤 전쟁을 할 때는 철석 같은 어떤 믿음을 갖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인간이 가졌던 믿음이 얼마나 허상인가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믿었던 나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철석같이 따르는 그런 종교라든가 신념, 이것을 우리는 도그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를 겪으면서 이런 도그마는 굉장히 많은 사회에서 또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어서 사람들이 도그마 속에서 살다가 그 도그마와 전혀 상반되는 현실을 맞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대적 배경으로 삼아서 적혀진 글이라는 것, 그것을 아시고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우선 자연 생성적인 생각, 체험된 현실에 대한 애호는 결국 한계의 패시미즘에 귀착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체험해 가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철저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그마로 말미암아 잠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신념 속에 빠져 있는 상태를 잠든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도구마에 말미암아 잠든 상태에서 갇혀져 있다가 깨어난 인간은 그의 입속에 아직도 악몽의 곰이, 이 쓴맛이죠. 악몽의 고미가 남아있는 것을 느꼈다. 악령이 나로 하여금 각성케 한 것이다. 이것은 회복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도구마 속에 빠져 있다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 상태를 악령이 이제 도구마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고, 또 그러한 상태를 드디어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비극적이며 엄습했다. 그래도 인생을 살아나가야 했고, 또한 결코 그 절망 가운데 만족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이때에 삶을 초월한 행동의 호소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자기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감상주의나 인습을 해소시키고 나아가 희망조차 소멸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우리의 도구마는 대체로 우리의 희망을 얘기해 줍니다. 또 그러한 도구마는 감상주의에 호소하기도 하고 원래 그렇다라는 인습을 우리에게 강요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도구마에서 진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감상주의나 인습을 버리고 우리가 도구마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희망조차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는 이 도구마가 없어짐으로써 갖는 충격, 이런 절망조차도 나는 거부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런 절망이 오기를 기대할 수도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안이하고 헛된 희망에 대해서 충분히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희망이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해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철학은 존재에 관한 고찰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에 대한 고찰이 아니고 이제는 생에 관한 고찰이 되었다. 절망과 행동 사이에 걸려진 생의 근원에는 인식의 가지가지의 가상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을 하죠. 그 얘기입니다. 생의 근원에는 인식의 가지가지의 가상, 상상 속에서, 하지만 직접적으로 체득된 경험의 기본적 현실상을 탐구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머릿속에 혹은 SNS에서 그려지는 그런 것들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체득된 그런 삶에서 얻는 경험, 그런 것들을 탐구하기를 권장했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커다란 영향이 이런 사고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미망, 즉 알 수 없는 이중의 베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또 어디에 가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상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미망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내가 당장 내일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그러한 결과로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불쾌감을 준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은 그늘에서 맹목적 의지가 우주를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쇼펜하우어의 맹목적 의지인데요. 이 맹목적 의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 할머니가 열심히 장사를 해요. 그럼 누군가 묻겠죠. 할머니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맨날 시장에 나오세요? 그러면은 내 이걸 벌어서 손자, 손녀, 아들, 딸 공부시키고 더 좋은 짝을 만나게 해서 결혼도 시키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왜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 할머니는 대체로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을 맹목적 의지라고 부릅니다. 이 맹목적 의지는 인간의 욕구, 장래에 어떻게 돼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희망을 바탕으로 맹목적 의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인간은 욕구가 무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 의지는 결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인간은 이 맹목적 의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수준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진정한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맹목적 의지라는 것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진정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고통이 따를 뿐이다. 그러한 고통조차도 이겨냈을 때만이 완전한 성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맹목적 의지라는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이 맹목적 의지가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힘은 비합리적이고 또 모든 물체의 핵심이고 우주의 핵심인 것이다. 생은 목적 없는 한 가지의 의지다. 그리해서 생은 비극적이다. 왜냐하면 의지는 항상 자기가 소유하는 것을 초월해 나가려고 하고 그런 한에 있어서는 비극적이고 그런 것은 그 의지가 추구하는 것은 달성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효용없는 것일 뿐 아니라 배리,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배반하는 뜻입니다. 희망은 효용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배반케 하기 때문에 니체는 세계는 의지이며 오성, 즉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상을 쇼펜하우어로부터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베르 까뮈는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여겨지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방도를 상실한 인간을 묘사했다. 이 얘기는 인간은 처음에 아주 어릴 때는 모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여러분 옷에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은 여러분들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인간은 방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베르 까뮈는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여겨지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방향을 상실한 인간을 묘사했는데 인간이 거기에다가 붙여놓은 목적에 상응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자기가 내 삶의 목적은 이걸 이루는 거야 라고 붙여놓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확신을 주는 그러한 신앙은 우리에게 환영을 주는데 그러한 환영을 알베르 까뮈는 타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를 돕고 자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사물이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한탄하게 된다. 이 얘기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인간 개개인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인간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발견 과정에서 왜 사물은 마땅히 있어야 될 상태, 즉 나를 위한 상태죠. 그렇게 있지 않지라고 한탄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리하여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그러한 성격, 배리성 속에서 살면서 무엇이건 자기 이외의 힘이 우리들에게 광명이나 평화를 갖다 줄 수 없다는 절망을 드디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절대자에게 어떤 것을 빌어도 그러한 것은 다시 얘기하면 자기 이외의 힘에다가 우리의 광명이나 희망을 빌더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행복이나 환희는 그러니까 종교나 이런 도구마가 만들어주는 행복이나 환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거기에 비해서 현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진실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끌어가는 미망, 허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흑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절망이 행동의 시작으로 보는 게 이 사람들 사상이기 때문에 암흑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허상이 갖다주는 희망과 안이한 행복은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희망과 안이한 행복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의식은 그러한 환상, 미망으로부터 드디어 해방이 되고 진정한 삶을 위해서 갱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절망은 성실성의 제1조건이 된다. 빈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검은 촉수가 있는 살림, 이 절망이죠. 살림을 횡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절망의 피 안에는 행동이 있다. 까뮤는 페스트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결국 자기 변호를 위해서 항상 무엇인가를 변명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인간은 항상 자기 변호를 위해서 항상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변호를 위해서는 인간은 항상 자기를 굴복시키는 세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것을 수락하는 거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실제 세계가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 대한 변명은 바로 나로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수락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설사 세계가 인간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해서 인간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절망에 머무를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와 반대로 인간은 정의를 긍정하고 불행이 충만한 이 우주에 대해서 나는 그와 반대로 인간은 정의를 긍정해야 하고 불행이 충만한 이 우주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창조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세계에 대하여 인간은 자기 의지를 긍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간은 암야, 그러니까 어두운 밤 가운데서 자기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자기가 그곳에 현존한다는 사실 자체를 빛이 날 것을 희망이나 광명이 누군가에 의해서 나타나겠지. 이런 것처럼 빛이 날 것을 기다릴 틈도 없이 그런 걸 생각할 틈도 없이 그곳에 현존하고 있다는 자신을 긍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까뮤를 얘기했고요. 이제는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존재의 근본이 거부되어 무연의 세계 한복판에 던지워져 거기서 살아나갈 것을 명명된 인간을 묘사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는 보통 사랑으로 태어났니 하나님의 뜻에 태어났니 우주의 기원을 받아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니 이런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트르는 인간은 태어날 때 그러한 어떠한 근본이 없이 그냥 하나의 돌멩이가 어떤 곳에 존재하듯이 그냥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런 어떤 기댈 것 없는 무용고의 상황에서 세계 한복판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너는 살아가거라 라고 살아갈 것을 명명받은 게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각하면 우리가 어떤 영원한 존재의 일부거나 영원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영원성의 환영을 현실을 자각함으로써 영원성의 환영을 빼앗기면서도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즉 격월하게 자신을 긍정하려는 인간에게 이 사르트르는 진심으로 관심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창조해낸 가지가지의 사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생기는 허위는 모두 붕괴시키고 인간은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무용고의 인간이라는 적나라한 자기를 발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공허함, 인간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허한 존재인데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들이나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나 절망보다는 그릇된 확신을 좋다고 하는 파리사이주의자, 이 파리사이주의자는 요즘으로 치면은 바리새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파리사이주의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모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20세기가 오랜 세월을 두고 인간의 지성의 미망, 허상, 지성의 허상이나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위선에 대해서 사르트르는 최후의 점청을 해놓았던 것이다. 최후로
아주 명확하게 이것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계의 질서 같은 것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기와 모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계에는 이렇게 돼 있다 저렇게 돼 있다는 수많은 사상들 또 종교들 이런 것을 사실은 사람들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안심을 하고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자기는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는 척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르트르는 아주 혐오하고 모멸감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사르트르의 작품 중에서 사디스트라는 등장인물은 지금처럼 얘기하는데요. 당신은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란 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알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바로 내가 그 인간입니다. 나는 전혀 인간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곧 반타, 이 반타는 이제 반타작 이거 들어보셨죠? 이제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곧 반타가량이나 인간들을 죽이려고 하던 차입니다. 그놈들 가운데서 당신에게는 흥미를 갖게 하는 놈이 나에게는 오히려 염증을 느끼게 하는 놈인 것입니다. 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그럴듯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왼손으로는 경제 잡지 갈피를 넘기고 적당하게 저작, 그러니까 무언가를 먹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봤더니만은 한 손으로는 경제 잡지를 이렇게 탁 넘기면서 적당하게 먹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을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구, 물개의 식사에 입회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일까요? 인간은 가지각색의 표정을 짓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나는 그것쯤은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그것을 정신의 활발성이라고 말하실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것을 보면 구토증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이 상당히 길고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최대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글의 느낌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952년 사상 11월호에 실려있는 논문 등의 내용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2년 11월호에 실려있는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공고 또 편지 후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 영상부터 1952년 12월호 사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